그럼 우리 매출에서 우리가 채권이 발생했을 때에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하고 이거에 대해서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반대쪽으로 봐서 매입 쪽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사오거나 혹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고 원재료를 사오는데 그때 우리가 그날에 바로 돈을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돈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채무라는 표현을 써요. 채무. 자, 그럼 이 채무가 발생한 원인이 이 상품 원재료로 산 매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우리가 비품을 사든 회식비를 카드로 결제하든 어떻든 간에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닌 거는 전부 다 기타 채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기타 채무. 자, 그럼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고 외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계정 과목을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건데, 그런데 우리가 비품을 산다든지 다른 걸 사면서 그냥 외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냥 오늘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이쪽을 보고 나니까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사면서 어음을 발행해 주면 우린 계정 과목을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우리가 건물이나 땅을 사면서 어음을 발행했다고 나오면 그때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물론 건물이나 땅도 우리 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이라면 상품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건물이나 땅을 우리는 상품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거지, 부동산 매매업 입장에선 사서 파는 거니까 상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라는 표현이나 원재료라는 표현은 업종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업종이 그 회사가 설립한 목적에 주된 내용대로 사업을 한 것만 매입이다, 매출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이제 장부에 기록할 때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무조건 입력해 줘야 돼요. 컴퓨터에 전산해 할 때에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는 이유는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어디에 받아야 돼, 돈을 줘야 되면 어디에 줘야 된다, 그걸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 꼭 써줘야지만 우리 컴퓨터가 알아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컴퓨터가 외상으로 물건 팔았다고만 적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외상 팔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돈 받기로 한 날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럼 컴퓨터에 입력할 때도 사인을 보내줘야지 컴퓨터가 인지하고 장부를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써야 되는데, 이 채권 채무의 범위가 외상으로 그냥 뭔가를 주고받는 것만의 범위가 아니고 좀 광범위해요. 광범위하다는 것, 자,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난 그 돈 내가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누구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적어주는 채무의 범위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에서 이제 우리가 장부에 쓸 때 거래처를 안 쓰면 그냥 3.5답 처리돼요. 분계는 잘 써도. 그래서 꼭 그 거래처를 써야 되는 계정 과목에 제가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A다, 뭐 B다, 뭐 C다, D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제가 표시를 쓸 건데, 어디 거래처를 알면 거래처 이름 쓸 거고, 거래처를 모르면 이렇게 A, B 혹은 그린이면 그린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래쪽에 표시를 해둘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뭐 이렇게 표시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여기엔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표시를 하든 자기만의 표식을 만들어서 꼭 실수 없이 얘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이 거래처 쓰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합격을 좌지우지해요. 자, 시험 점수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점수대가 65점에서 75점 사이가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합격은 70점인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점수대에 포진되어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한 번씩 오시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시험 때 이론 시험이 A형, B형이 서로 문제 순서가 틀려요. 실기는 똑같은데. 그럼 문제지를 받아서 내가 A형, B형을 이제 체크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시험 이제 내가 문제 시험 보고 나면 가다만 나온 거 보고 본인이 채점 해보겠죠. 그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본인 결과 발표 나면 점수 차이가 막 9점, 10점씩 나요. 그럼 저한테 연락 와서 문제 A형, B형 잘못 쓴 것 같다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화를 내세요. 그러면 저한테 화를 낸다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제가 안내드리는 게 저기 뱅뱅 사거리 뒤쪽에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이 있어요. 그럼 거기 연락을 하면 20분간 자기가 문제 푼 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럼 그거 확인하러 가라고 해서 가시면 간 이후로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해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제가 거래처를 그렇게 많이 안 쓴지 몰랐다고. 그럼 거래처 3개만 안 써도 9점이 빠져요. 겨우 3개인데 9점이니까 우리한테는 엄청 데미지가 크겠죠. 그래서 거래처 쓰는 걸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기할 때 제가 관음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입력 잘하고 있는지 구경하러 다녀요. 그 하다가 제가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제 거래처 빠졌다 해요. 그래서 거래처가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꼭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써야 되는 계정 과목들은 정확하게 써줄 테니까 제가 이렇게 안 적은 계정 과목도 거래처를 써도 되긴 돼요. 되는데 정확한 거래처를 써야 되지 엉뚱한 거래처를 쓰면 오히려 걔는 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거래처 쓸 때도 가급적이면 그냥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제가 표시해 주는 것만 정확하게 그 거래처를 쓰시는 게 우리 끌고 부스럼 안 만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외상 대금이 보통 예금 들어왔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한테 외상으로 파는 돈이 보통 예금 들어왔으면 얘는 A라는 회사를 쓰는 게 맞는데 보통 예금에 또 A라는 회사를 써버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예금에 거래처 쓰고 싶으면 어디 은행 통장이다라고 거래처를 써야지 A라는 회사를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엉뚱한 곳에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래처 쓰면 당연히 정답이지. 보통 예금에 그 은행을 쓰면 정답인데 A라는 거래처 거라 쓰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망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오답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써야 되는 거에만 체크를 해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매출 채권의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고 매입 채무의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이다. 이렇게 이 계정 과목도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결산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뭘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매출 채권이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얘들이는. 그럼 이 매출 채권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내가 장부에 기록할 때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는 글자를 쓸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얘를 쓰면 안 되고 전부 다 미수금이고. 그럼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도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올 때만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미지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외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오늘 돈 안 들어오면 전부 다 외상인 거예요. 오늘 돈 안 들어오면. 그래서 신용카드는 매출자 입장에서도 외상거래고 카드사 승인 나야 돈 들어오니까 매입자 입장에서도 외상거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에서 법인카드 많이 쓰죠? 그럼 전부 다 상품 원재료 사는 게 아닌 거에 돈을 많이 쓰니까 전부 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체크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체크카드는 우리 여러분들 체크카드 써보셨죠? 체크카드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구자에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냥 돈 빠져나간다고 써야 돼요. 보통 예금 돈 나갈 거다. 연계돼 있으면. 그런데 매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체크카드도 그날 돈 안 들어와요. 신용카드도 똑같이 승인 나야 돈 들어오니까 얘 입장에서는 오늘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카드도 상품, 제품 이걸 매출한 거는 외상 매출금이고 그 외에 팔았으면 미수금이니까 전부 다 그냥 똑같은 외상 거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뭐 책을 쭉 보시다 보면 우리 교재에 41페이지 잠깐만 지금 페이지 손가락 끼워두시고 41페이지에 가면 뭐 회계 1급 주요 계정 과목표라고 해서 막 계정 과목들이 적혀 있죠. 자, 공부하실 때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왜 보지 말라고 하냐면 계정 과목은 이거일 때 이것만 쓴다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일 때 이거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휘발유를 사도 뭐 때문에 사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은 다 틀려요. 직원이 밥 먹는데도 이 계정 과목은 무슨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여기는 단편적인 예만 적어두기 때문에 이걸 보고 숙지를 해버리시면 계정 과목 선택이 틀리게 돼요. 우린 성인반이잖아요. 그럼 문제를 보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먼저 인지하고 장부에 쓸 준비를 해야 되지. 글자 적혀 있는 것만 보고 장부에 쓰려고 하면 제가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처럼 한 가지 이 계정 과목 쓰는 경우의 수를 몇십 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양만 늘어나고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걸 나중에 느끼게 되니까 지금은 앞쪽 거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전부 다 끝나고 나서 그냥 둘러볼 때 쭉 한번 보면 그때도 썼지, 이럴 때도 이런 거 쓰는 거지, 이렇게 느끼시는 거지. 지금 내용 그 계정 과목을 처음 보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습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거 봤으니까 자, 이 일반적인 상거래로 이제 분개하는 걸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매출을 해요. 그럼 제품을 매출한다는 건 제품을 파는데 우리가 원가에 팔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나의 이익을 붙여서 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건 판다 그러면 물건이 나가는 느낌이라 대변에 쓰고 싶죠. 그죠? 우리 쓰실 때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제품 매출은 자산 계정 과목이 아니고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왜냐면 이익까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변에 물건 팔았다라고 하면 제품 매출이라고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아무 문제가 없냐면 수익의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냥 물건 팔았다면 물건이 나간 느낌이니까 대변에 쓴다는 기분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얘는 성격이 수익이고 수익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자, 그럼 물건을 우리가 100만 원치를 팔았어요. 자, 그럼 물건 팔고 나는 차변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외상했다는 거예요. 혹은 뭐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걸 파악해서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리고 A라는 거래처에 우리가 돈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매출할 때에 매출 시에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자, 대금을 회수를 하면 자, 보통 예금에 이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쓰고, 자, 그럼 대변에 돈 들어온 이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얘가 들어왔죠. 지금 외상대금이 들어온 거잖아. 그럼 이제 난 돈 받았으니까 장부에 돈 받을 거 있다라고 적어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워주기 위해서 이제 반대인 대변에 갈 거예요.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다. 거래처 A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록할 때는 두 가지 여러분 편한 거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 회수했다라고 했을 때 외상 매출금 받았으니까 지워야 된다 생각해서 먼저 얘를 지우고, 그리고 반대로 지운 이유는 돈 들어왔어라고 쓰셔도 되고, 돈이 들어온 게 먼저 보이니까 돈 들어왔다고 차변에 얘를 쓰고, 들어온 이유가 외상대금 들어온 거니까 얘를 지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둘 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분계 방식이죠. 기존에 있던 거 돈 받아서 지우기 위해 반대쪽에 쓴 거든, 아니면 돈을 받은 걸 먼저 차변에 쓰든, 어떤 걸 먼저 생각하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편한 거 먼저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봐서 우리가 물건을 사요. 매입하면, 자,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치를 사요. 자, 원재료 사고 대금을 이번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말은 오늘 안 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파악할 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그럼 원재료 산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럼 우리는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자, 그랬다가 우리가 상환을 하면, 돈을 갚으면, 자,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외상 대금 1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하다라고 하면,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쓰고, 그럼 돈이 나간 이유가 지금 외상으로 물건 산 거 갚은 거죠. 그래서 외상 대금을 이제 갚았으니까 장부에서 지워야지.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거래처를 써둘 거라는 거예요. 자, 원리는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제가 쓴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이렇게 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럼 사용하던 비품을 판다면 대변의 비품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이걸 월말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번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아니니까. 그럼 여기엔 미수금이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미수금으로, 그래도 얘도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된다라고 적어뒀다가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회수를 하면 우리는 이번엔 미수금 못 받은 돈이죠. 안일미 받을 수, 아직 못 받은 돈이에요. 그럼 이번엔 거꾸로 앞에 다르게 얘 이제 받았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미수금을 지우고,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 받은 거 얘를 지운 이유는 돈 받았기 때문에 얘를 지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얘도, 자, 우리가 뭔가를 구입을 해요. 저 비품을 우리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샀대. 그런 거 우리 일상생활의 비품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계정 과목으로도 비품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비품을 1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내가 외상했거나 카드로 결제했으면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러면 미지급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럼 이때 카드로 결제했다면 컴퓨터 샀는데 컴퓨터 가격에 돈 갚아야 돼요? 카드사에 돈 갚아야 돼요?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A 카드사다라고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야 카드 결제 대금이랑 나중에 맞을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 가게에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면 그 가게에 갚아야 되니까 그랬을 거고, 지금 제가 카드 끌었다 전제를 했죠. 그러면 카드사에 갚아야 된다고 쓸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거래처 쓰는 건 어디에서 샀다기보다는 이 돈을 어디에 갚아야 된다라고 쓰는 거예요. 어디에 갚아야 된다고. 그럼 이거 하나만 산 상황에서 그냥 우리는 카드 대금을 결제한다면, 그럼 대금 결제하면 우린 이번엔 이제 얘 결제한다기보다는 우리 카드 결제일 날 돈이 빠져나가면 100만 원이 돈이 빠져나갔다. 그럼 이제 카드사한테 돈 갚은 거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 이야기했던 계정 과목을 이제 사용하면서 거래처도 이렇게 써둔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우리 교재의 82페이지, 83페이지 이런 이야기고, 지금 어음은 조금 이따 할 거고, 85페이지에도 이제 어음이 아니라 매입에 대해서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뒀어요. 자, 그럼 이제 88페이지로 가서 어음 가지고 얘를 좀 볼게요.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매출을 해요. 대변의 제품 매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어음 받았으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자 이걸 확인해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다 100만 원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만기가 되면 A 회사한테 우리가 돈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자, 얘는 이해가시죠? 그럼 만기가 되어서 내한테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분개를 하겠죠. 나한테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온다. 100만 원 대변에 이제 돈 들어왔으니까 나 어음은 끝나겠죠. 왜냐하면 돈 들어온다기보다는 내가 어음 지급하고 돈 받아야 되거든. 그럼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두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분계는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지금 대변에 받을 어음 쓴 거는 과거에 받았던 거 지우는 거죠. 지우는 의미로 들어왔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저와 같이 보려는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의 경우가 이 받을 어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받을 어음인데, 이 어음이 장부상에 내가 분개하면서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 네 가지 경우를 보려고 해요.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자, 우리 실질적으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이렇게 분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분개할 수 있냐면, 어음에 보면
기하와 기하의 지급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지급하는 지급처가 적혀 있어요. 어디 은행 어디 지점. 거기에 어음을 가지고 가면 저렇게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어음 만기가 되면 그 어음을 발행하고 지급처까지 찾아가는 게 현실적일까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거래은행에 이 어음을 넣어둘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음을 넣어둔다는 건 은행이 이 어음을 관리해 주다가 내가 은행에 넣었다고 해서 내 통장의 잔액이 100만 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은행이 관리하다가 만기가 되면 아예 그 주거래은행이 이 돈을 찾아서 내 통장에 입금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 추심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듣죠. 그 추심팀이 하는 일이 뭐죠? 추심팀? 돈 안 가는 사람들 돈 받으러 뛰어다니는 거? 그것도 추심의 하나예요. 추심이라는 건 돈을 받아주는 행위를 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가지고 얘를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럼 돈 안 갚으면 그 돈 안 갚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팀도 있고 은행 가면 추심팀이 여러 팀이 있어요. 지금처럼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이 어음들이 만기가 되면 그걸 정리해서 받아서 서로 상계 정리해서 받아주는 그런 일도 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행이 그렇게 관리해주면 사실 직접 그걸 돈을 찾으러 갔다 오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그럼 누구나 다 은행에 그렇게 관리를 시키겠죠. 그럼 은행에서 그럼 그렇게 해줄 때에 그냥 공짜로 해줄까요? 당연히 수수료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와 같이 보려는 게 어음의 만기 추심이에요. 첫 번째가 어음의 만기 추심을 가지고 볼게요. 자, 어음이 만기가 되면 자, 당연히 은행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줄 거예요. 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올 건데 돈이 들어온 이유가 대면에 이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 받을 어음을 지울 거예요.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자, 그런데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대신 이 돈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수수료를 빼고 줄 건데 우리 은행에서는 이 추심을 하게 되면 추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나한테 입금해 줄 거예요. 자기들 수수료 빼고 나한테 입금해 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수수료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큰데 그냥 우리 보기 편하게 5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은행에서는 100만 원짜리 자기들이 찾아서 자기들 추심 수수료 5만 원을 빼고 우리 회사의 통장에 95만 원만 입금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을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라는 건데 자, 이번에도 지금 표현할 때 추심 수수료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얘도 수수료예요.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잖아. 그래서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수수료 비용. 자, 그럼 수수료 비용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 하면서 제가 세 가지 번호대를 우리가 선택을 할 거라 그랬죠. 500번, 800번, 900번. 그럼 500번은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 있는 건데 얘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 있나요? 전혀 그런 느낌 없죠. 또 900번은 어떨 때 쓴다라고 했죠?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그리고 문제에서 시킬 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관리비인 800번대 판관비로 수수료 비용을 쓸 거예요. 판관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어음의 할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음의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받아서 보관 중인 게 있는데 지금 돈이 많이 급해서 이걸 현금화하는 거예요. 어음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럼 어음을 가지고 현금화를 하는 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어음을 팔아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어음 가지고 내가 빨리 현금화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지금 우리 이번 책에서는 어음을 팔아버리는 조건만 가지고 나올 거예요. 실기는 세무 이것도 팔아버리는 것만 나오니까 그 팔아버리는 걸 어음의 할인 중에 매각거래라고 해요. 어음의 매각거래. 그래서 문제에서 실기에서는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매각거래로 처리하시오. 이런 것자가 막 적혀 있어요. 그건 어음의 할인에 이제 매각거래로 해라. 왜냐면 차입거래라는 담보로 돈 빌리는 거래 형태는 또 다른 분계이기 때문에 구분을 지으려고 문제에서 꼭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음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매각거래는. 판 이유가 내가 만기까지 못 기다려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는 제품 매출로 어음 받아 보관 중이었는데 얘를 팔아버렸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지웠어요. 자, 그리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100만 원짜리 어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현금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혹시 100만 원 있으신 분 좀 어음이랑 바꿔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좋은 마음에 저 100만 원 있으니까 바꿔줄게요 해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음을 받는데 어음 만기가 내년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올해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내년 크리스마스면 이 마음에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거나 안 한 건 너무 심했고 이자라도 받을 걸 이런 생각 했겠죠. 그죠? 왜냐면 사실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현금화를 못하면 그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리니까 이자를 받든 아니면 정말 나랑 안 바꿔줬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자라도 받았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걸 우리는 할인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인료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파는데 여러분이 만기인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그러면 약 14달이죠. 14달 동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자가 할인료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주는 여러분이 할인료를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할인료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에요. 그럼 5만 원 빼고 저한테 95만 원만 주는 거야. 그랬다가 만기 되어서 여러분이 100만 원 찾으면 5만 원 받는 효과가 될 거잖아요. 이해가셨죠? 원하는 할인료를 빼고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누군가한테 팔든 그 사람이 원하는 할인료를 빼고 나한테 줄 거니까 나한테 95만 원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차이 나는 이 5만 원을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자, 지금 받을 어음이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을 처분 장부에서 치우면서 지금 5만 원만큼 손해 봤다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얘는 우리 회사가 우리 매출 채권이나 이런 채권을 팔아 가지고 손해 보는 건 영업 활동하고 관계 없겠죠. 그래서 쟤는 영업의 비용의 성격인데 우리 실기상으로는 계정 과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할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업의 비용으로 얘를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시험에서는 여러분한테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추심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이 계정 과목 800번들이 쓴다라는 걸 아는지, 그리고 할인하게 되면 이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걸 아는지,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종종 물어봐요. 두 개 중에 한 개를. 자, 다음 세 번째, 어음의 배서 양도. 자, 여러분 혹시 어음 직접 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자, 반대로 여쭤볼게요. 어음 한 번도 못 보신 분. 바로 손 들었어요. 다 보신 거죠? 하려고 그랬더니. 자, 그럼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그냥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뭐 자가용으로 가시는 거 아니면 대중교통이면 휴대폰으로 찾는 게 빨라요. 한국조폐공사 들어가셔서 공사 들어가서 우리 사업 영역이라는 곳에서 조폐공사가 돈만 찍는 데가 아니거든. 사업 영역에 우리 이제 돈에 대한 것 돈이었나? 유가증권에 들어가면 우리 수표들하고 그리고 어음들하고 견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한번 보고, 반대면도 앞면만 보지 마세요. 오른쪽에 반대면 그림도 있을 거니까 반대면도 그렇고 한 번 정도는 구경을 하세요. 왜냐면 내가 어떤 건지를 알면 이야기했을 때 뭔지 연상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알고 보면 그게 어떤 거다라고 또 인지가 더 잘 보이죠. 그래서 그냥 가시는 길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휴대폰으로 보는 게 편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차니까 못 찾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를 안 가르쳐주고 휴대폰으로 보세요. 금방 찾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어음의 배서 양도라는 건 뭐냐면, 어음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음 앞면에 그 금액이 적혀 있고 발행한 사람 발행인도 적혀 있는데, 금액 위에 누구누구 귀하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발행하면 여러분 귀하라고 해서 그 사람 귀하한테 우리 지급해 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내가 어음을 발행했으면 거기 귀하라고 적혀 있는 사람한테 아래 지급은행, 내출거래은행 어음 내가 사용했겠죠. 그 은행에서 그 귀하가 나타나야 그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음 받은 사람은 무조건 자기만 그 어음을 가지고 받을 수 있겠네? 그럼 안 되겠죠. 그 어음 받은 사람도 이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신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면 이제 귀하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을 거잖아요. 받았을 때.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적어서 넘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지급해 주세요라고 쓰는 칸을 배설안이라고 해요. 그게 어음의 뒷면에 있어요. 그럼 그 배설안에 배설을 해서 이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넘기는 행동을 배서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배서 양도가 어떤 건지 느낌 있으시죠? 그럼 나는 이제 어음 가지고 분개하는 걸 좀 예를 몇 개 가지고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사요. 그럼 원재료 사면 차변에 원재료다 100만 원. 자, 이렇게 쓰고, 자, 여기에서는 죄송해요. 칸이 너무 작아서 좀 작게 쓸게요. 이번에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을 해요. 어음을 발행을 해요. 그럼 우리가 원재료 사면서 어음 발행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죠. 원재료 산 거니까. 그럼 내가 발행할 때는 이걸 보는 이유가 계정 과목 선택하려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이다 100만 원. 자, 난 B라는 회사한테 원재료 샀고 만기되면 돈 줘야 된다. 이렇게 적어둘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100만 원치 사는데, 그런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지급한 거예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으로 지급했다는 건 제품 매출로 받아서 내 장부에 받은 어음 적어놨던 채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채를.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도 아니다, 이걸 따질 필요 있을까요? 내가 지금 발행하는 거 아니죠? 지금 저렇게 장부에 적어놨던 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거를 줬으면 내가 할 일은 쟤 줘버렸으니까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적혀있던 애를 이번에는 지울 거라는 거예요. 받을 어음이다 100만 원 지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도 B라는 회사한테 원재료 샀지만 B라는 회사한테 줘야 된다가 아니고 A라는 회사한테 받을 거 없어졌다라고 써야 되는 거니까 받을 어음에 적혀있던 이 거래처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운 거예요. 그냥 배서 양도 넘겼잖아. 그럼 이제 나는 저 어음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사라졌죠.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아예 반대쪽으로 우리가 써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두 개만 더 볼게요. 어음을 발행을 한 거래인데 우리 회사가 비품을 샀어요. 100만 원짜리를. 비품 100만 원짜리 사면서 어음 발행했어요. 그럼 어음을 발행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고 볼 건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걸 쓸 거예요. B라는 회사한테 줘야 된다라고 미지급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지급했어요. 비품을 사면서. 자, 그럼 비품 100만 원치를 사면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줬다는 것 일반적인 상거래도 아니다 따질 필요 있나요? 과거에 이미 받았던 거니까 얘를 줬으면 얘를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도 아니다가 상관없이 그냥 받을 어음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발행을 할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발행한 게 아니고 배서 양도할 때는 장부에 적었던 걸 지우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어음 받을 때에 그때 비품 팔고 받은 어음이었으면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그러면 미수금을 전부 다 지웠을 거예요. 근데 받았을 때에 제품 매출로 인해서 받을 어음이라 적었으니까 얘 배서 양도할 때는 우리는 다 받을 어음이다라고 써둔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55분이니까 항해 간단한 건데 일단 쉬었다 할게요.